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오늘 굉장히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왜요? 푹 주무신 얼굴인데요. 지금 몽롱한 상태입니다. 네. 1년 만에 건강검진을 했고, 수면 내시경 이런 거, 초음파 내시경? 예. 네. 생전 처음 해보는 것도 해봤네요, 제가 지금. 야. 그래서 그런지 굉장히 숙면하신 얼굴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깬지 1시간도 안 돼서 좀 왔는데. 오늘 완전 횡설수설 하시면 안 되는데. 같고요. 네. 그러니까 주의사항 사인을 하는데. 네. 오늘 계약이나 의사결정을 절대 하지 말라고 네. 그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겼어. 저 오늘 월급 인상 이런 건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죠. 네. 무조건 저는 그냥 저희 대표이사님께 일임하는 걸로. 네. 네. 네, 스마트튜브 대표이사님께 모든 걸 일임하겠습니다. 네. 네. 운전도 안 되고. 네네. 네. 정신없이 자면서 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오늘은 거의 저희가 기사를 예고해드리자면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한 기사가 대부분이에요. 네. 이것과 연관되어 있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은 좀 더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제가 보기엔 거의 빠숑님의 그 강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냥 뉴스만 쫙 읽어도 공부가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또 뉴스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른데 그걸 순서대로 배열하니까 완벽하게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는 하나의 책이 작은 책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오늘 방송 그러니까 분양가 상한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들이 실시하는데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아파트를 살 때 어떤 영향이 있고 어떻게 활용 전략을 짜야 되는지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들어보시면 오늘 방송이 짧지만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네. 근황 하나 정도 얘기해 주시고 시작하시죠. 네. 예, 지금 이제 그 팟빵 같은 경우 대부분 다 무료 사이트로 공개를 하고 있고 빠세토론만 지금 이제 유료 990원 에피소드를 올리고 있는데, 이제 아마 이제 2020에는 아마 이런 것들을 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너무 민감한 부분들은요, 저희가 이제 솔직히 삭제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녹음을 해놓고 아예 안 올린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슐리 피디님이랑 그 스마트튜브 대표님이랑 상의를 했는데, 어차피 저희가 이것들을 저희가 방송을 키워서 여기서 돈을 수익을 벌거나 이런 취지로 만든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분양가 상한제처럼 특별한 불특정 대다수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뉴스 브리핑이라든지 아니면 세금이라든지 기타 등등해서 전반적인 상식을 넓히는 방송들은 기존처럼 무료로 할 거고요. 대부분 다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좀 민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민감한 부분들도 너무 엑기스가 아까워서 지금까지 활용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청취율이 굉장히 많이 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료로 했을 때랑 유료로 했을 때랑 이게 900원인데 되게 황당했던 게 99.9%가 날아가요. 네. 모르셨죠? 0.1%. 그러니까 아마 990원 결제하고 들으신 분들은요. 네. 상위 1% 미만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그냥 오히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만큼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장애벽이 생기긴 하는데 장벽이 생기긴 하는데 그분들한테는 정말 쓸모있는 데이터가 쓸모있는 데이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한 방송, 유료 방송도 계속 공급을 할 예정이고요. 예, 그렇게 좀 이 팟빵 같은 경우는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좀 미리 좀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마치 덜 깨서 하신 얘기는 아니시죠? 네? 마치 덜 깨고 하시는 얘기는 아니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조선비즈 기사고요. 네. 한남 3구역에 왜 그렇게 목매나 봤더니 일감이 없어요. 네. 건설사들이 아주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언급을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요. 네. 일감이 없다는 슬픈 뒷배경이 있었네요.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사업을 하시는 경우 같은 경우는 재건축 재개발이 있고 신도시 택지 개발 사업이 있는데 보통 이제 1군 브랜드들은 재건축 재개발 위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 역이 약한 이제 2군, 3군 기존 업체들 같은 경우는 택지 개발 사업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택지 개발 사업으로 이제 좀 큰 업체들이 호반 건설, 중흥 건설 이런 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재건축 재개발로 유명하신 데들은 제일 유명했던 게 레미안, 힐스테이트, 자이 이런 데들이 이편한 세상, 푸르지오, 아이파크 이런 데들이 보통 1군이었죠. 근데 이제 지금 아시겠지만 지난 3년 내내 재건축 재개발을 억제를 했습니다. 그쵸. 그러다 보니까 네. 물량이 크게 줄었고요. 지금 순차적으로 매년 이런 공급돼야 될 양들이 지금 5년 후 10년으로 다 밀렸어요. 지금 목동도 그렇고 이제 일개 신도시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재건축 재개발 1군들이 들어가야 될 재건축 재개발 숫자가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먹거리 때문에
이렇게 좀 총력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남동 같은 경우는 이제 3구역, 지금 2구역, 4구역, 5구역 순서로 갈 텐데 다 좋은 단지고 굉장히 크고 한남 3구역이 제일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한남 3구역도 건축비가 거의 2조 가까이 되거든요. 2조면은 웬만한 건설사 거의 뭐 1년 이상 매출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매출이고요. 1군이라 하더라도 1년 매출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한남 3구역을 선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2, 4, 5도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고요. 그거보다도 한남 3구역의 대각선 건너편에 보면 뭐가 있냐면요. 압구정동이 있습니다. 네. 압구정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건축비, 가장 큰 규모의 건축비가 나올 단지들입니다. 아마 여기가 2조면요. 제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6조, 7조 갈 것 같아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쪽 재건축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거 선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아무래도 이런 대기업 1군 시공사를 하더라도 1년치 매출이 아니라 거의 막 3년치, 4년치, 5년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전 포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한 업체가 갖고 가면 다 갖고 갈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올인을 하는 것들이죠. GS라든지 현대라든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기서 순이익이 많이 남지 않아도 다음 이런 수주를 하기 위한 선전, 그러니까 좀 포석을 깔아놓는 그런 활동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곳의 조합원들이나 주변에 있는 분들은 그냥 즐기시면 돼요. 더 잘해줘라. 잘해주는 쪽 뽑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즐기시면 된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네. 다음 기사 매일경제고요. 네. 한 집당 1억 더 낼 판, 개포 1, 잠실 진주 분담금 폭탄. 이거는 좀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까 네. 되게 마음이 답답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26곳에 대한 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이런 영향들인데요. 네. 결국은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거든요. 일반 분양을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냥 싸게 분양받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혜택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지금 분양가를 한 5천만 원 정도에 분양할 것으로 예상하고 사업을 진행해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분양가를 3천만 원으로 내리라고 합니다. 그럼 평당 2천이란 분양가는, 그런 사업 비용은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제 주변 중에 이제 그 부동산, 출연 따셨었죠. 부동산 강용원 대표도 뉴타운의 이제 조합원인데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하게 되면은 아무리 적게 되어도 2억 원 이상을 더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보다. 근데 그 친구는 그걸 기꺼이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동안 시세가 올랐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여서 굉장히 참 멋있는 친구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아무튼 강용원 대표가 이제 돈을 잘 버니까 그러셨다고 치는데 일반 진짜 이 조합 단지만 갖고 있는 일반 세대에서 2억 원, 3억 원 부담하라고 하면 굉장히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저도 좀 마음이 아파요. 예, 그래서 좀 어떻게 될지. 그래서 아마 이것들이 부담스러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추가 분담금이 부담스러워서 사업을 못 가는 단지들 꽤 많거든요. 특히 재개발 단지는 더 그렇고요. 청산을 해요. 내지는 팔던가.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추가적인 조합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조합원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에서 좀 본의 아닌 피해자를 양상하게 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아직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제 방안이 없는지 아니면 진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자본주의 논리인지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네. 조선일보 기사고요. 제목은 누르면 반드시 튀어오른 집값. 전문가 10명 중 8명 내년에도 오른다. 조선일보에서 해마다 연초에 네. 이런 그 기사를 내는데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해 1월 달쯤에도 이런 올해 집값 예상해본 결과 10명 중 8명 오른다 이런 진단이 나왔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학계에 계신 분들 반 정도, 이제 네. 시장에 계신 분들 반 정도 이렇게 했었었는데 네. 이번 전문가 분들 10분은 다 대부분 시장에 계신 분들은 없네요. 제가 빠졌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10분의 의견을 좀, 이게 분양가 상한제 직전에 발표한 기사였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과 연당해서 보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집값을 고점이라고 생각하느냐, 거품이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10분 중에 지금 이제 고점이다 거품이라고 하신 분들이 6분, 고점이 아니다라고 하신 분들이 4분입니다. 일단은 다수결로 하게 되면은 이 정도면은 양분됐다고 보는 게 맞고요. 압도적이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아마 이제 그 이상우 같은 경우는 고점이 아니다.
좀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함영진 빅데이터 랩장님 계시거든요. 네. 뒷방 랩장님이신데 이분도 고점이 아니라고. 왜냐면 이분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인데 늘 보통 보수적이셨죠. 예, 이분도 예. 고점이 아니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직까지 올라갈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밖에 계신 분들은 고점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제 의견 한번 물어봐 주세요. 과열입니까? 고점입니까? 저는 입지에 따라 다르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렇게 평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장은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서울이라고 하면 여기도 서울이기 때문에 서울도 네. 좀 다 같은 서울이 아니거든요. 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신규냐, 기존 주택이냐, 나홀로냐 뭐 이런 것들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고점이에요. 근데요, 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고점이 아닌 적이 없었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고요. 고점인 거 알고 사고 거품인 거 알고 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빠지길 기대하면요. 안 빠져요. 거품인 거 알고 사는 것들이지 절대로 거품이나 고점 논란을 해서 우리한테 덕될 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선호하는 입지 선호하는 상품이라고 하면 무조건 들어가시고요. 정말 싼 상품들 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투자자끼리 막 주고받는 시장에서는 거품 논란, 고점 논란을 해도 되는데 서울처럼 인기가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서울대 모든 지역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런 논란이 필요 없다. 예,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그럼 언제까지 오르냐라는 것들입니다. 지금 제일 재밌는 대답을 한 분이 고준석 박 교수님이랑 이상우 위원인데요. 고준석 위원님 같은 경우는 이 수요가 분산되기 전까지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상우 같은 경우는 특별한 대책 없으면 앞으로 계속인데 저는 이제 뭐 특별한 대책이 없다 하더라도 조정은 될 거라고 봐요. 근데 조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빠지는 조정이 아니라 오르지 않는 조정인 것뿐이거든요. 그럼 또 인플레이션이 또 되면은 또 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아마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가격이 빠질 거 올라갈 거 예상하고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가 지방 시장 같은 경우는 정확히 맞춰드릴 수 있는데 서울 같은 시장은 저도 예측을 못합니다. 그러면 좀 대기 수요량이 과연 서울을 계속 대기하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를 돌릴 것인지를 제가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고요. 왜냐하면 그것들이 다 사람들 마음마다 집을 선택하는 기준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력도 다르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년 집값 변동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상승인데요. 딱 두 분만 하락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KDI 경제전략 연구부장 부장. 송인호. 이분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얘기 많이 하시는 분이죠. 그다음에 미래에셋대우 수석연구원 요즘 뜨고 있는 리틀 선대인이라고 하시는 이광수 수석위원님. 제가 이분과 얼마 전에 베트남 출장을 같이 다녀왔습니다. 아, 그러셔요? 굉장히 네. 성격 좋으신 분이고요. 네. 많이 배웠어요, 저도. 네. 아무튼 이분은 하락을 예상하셨습니다. 이분은 근데 작년 말부터 계속 하락을 예상하셨는데 올해는 살짝 올랐네요. 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집값 상승 원인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공급 부족입니다. 그리고 그 이제 유동성을 말씀해 주신 분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 유동성과 저금리 공급 부족인데요.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요. 저금리는 집값 상승과 상관없습니다. 이건 다른 그러니까 부동산을 이게 금융 쪽으로 유동화한 상품이면 모를까. 대부분 금리가 높았을 때 부동산 상승폭이 더 높았을 경우가 더 많았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유동성과 공급 부족 문제.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것은 신규 아파트 공급뿐만이 아니라 시장의 기존 아파트 매물 거래도도 없다. 그러니까 시장에 거래되는 매물이 구축이든 신축이든 적다. 그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었고요. 마지막으로 아파트 구입 시기나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건 대안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10분이 다 다른 대안을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작정 기다린다라는 응답을 하시신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 빼고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좀 각자의 경제적이나 상황에 맞춰서 한번 대응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은 청약을 받을 수 있는 가점이 높으신 분들이 제일 유리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인기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60점대 후반부터는 청약 커트라인 되더라고요. 그래서 40대 후반인데 애들이 2명, 그러니까 와이프도 있고 그리고 무주택 기간이 한 15년 됐어. 이러신 분들은요. 절대 집 사지 마세요. 기존 주택은. 무조건 청약 누리십니다. 왜냐하면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적어도 내년 4월 이후부터는 다 저렴한 주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입지 좋은 곳에 그런 것들을 무조건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다. 대신 그렇게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청약 말고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고 이걸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돈이 없으면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네요. 돈이 없으면 기다리지 말고요. 네. 지역을 바꿔야죠. 눈높이를 네. 낮추고. 그러니까 경기도도 볼 수 있고. 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인터뷰를 많이 했고요. 네. 제가 아브라 TV에 출연했었습니다. IMF는 IMF의 예. 부동산 라디오. 네. 아마 IMF의 부동산 라디오 사상 최고 청취율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실거주층들을 위해서 어떤 제안을 드렸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네이버 오디오 클립이라는 방송에서 또 별도 프로텐트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실거주자 위주로 말씀을 드려요. 그게 이틀에 한 번씩 제가 짧게 올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들어보셔도 실거주층들한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한국경제 기사고요. 재개발 재건축 단지 100여 곳 직격탄, 사업 차질 불가피,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기사예요. 네. 네, 이날 인터뷰 정말 많이 하셨죠. 네. 그래서 한 30개 정도 했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막 정리가 돼요. 그래서 질문이 달라지니까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기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뭐냐면은 지금 100여 곳의 재건축을 아니면 재개발을 준비하고 있던 단지들은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 기간 내에 분양을 해야 되게 되면 분양가 제한을 받고 또 이게 또 분양가 제한뿐만이 아니라 이 분양을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전매 제한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장 10년까지도 특별한 목적이 있으면 전매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죠. 전매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정상가 시장가로 전매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샀을 때부터 팔 때의 금리 있잖아요. 금리를 네. 감안해서 그 가격을 LH공사 같은 데다가 이제 반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좀 하는 아무튼 되게 좀 매수 싸게 살 땐 좋은데 팔 때는 좀 부담이 되는 그런 정책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거 평생 갈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아마 이제 좀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는 해제가 될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단지들이 적용을 가능한지는 여기 지금 저희가 27개 동에 지적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기사에서 정말 고마운 게 한국경제신문인데요. 27개 단지에 해당되는 단지들을 모두 표시해 주셨어요. 네,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네. 네. 100여 개죠. 네.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는데 네. 요 100여 개 단지에 대해서는 요거 스크랩 해두시고요. 사진 같은 경우 좀 수시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들어가세요. 이거 희망하시는 분들은. 그리고 보통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양도가 겁나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아마 이런 새 아파트에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이사 가시면요. 10년 사세요. 그리고 종상가로 그냥 그 당시 시세대로 팔아도 뭐 이렇게 규제받는 거 아니니까. 일가구 1주택들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하고는 전혀 무관하고 오히려 혜택이 더 많은 그런 계층들이니까요.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여기서 좀 정리해준 100여 개 단지 있잖아요. 스크랩을 해두셨다가 반드시 들어가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냥 어마어마해요. 지금 그러니까 일단 압구정동 같은 경우는 미성 아파트 시리즈, 구연대, 신연대 이런 것들 다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예, 이런 것들은 뭐 당장 안 돼요. 최소한 10년 이상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상향할 수밖에 없는 안전마진이 확보된 단지들이다. 이 10개, 이 100개 단지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빠진 무슨 서운해야 하는 건가요? 제 생각에는 네. 이게 이제 경기가 조금 더 불타오르고 하게 많이 오르면은 2차 지정, 3차 지정을 할 거고요. 네. 여기서 아마 이제 좀 완화가 되게 되면 여기서도 해제가 되는 지역들이 나올 거고 아니면 이 제도 자체를 또 유예하는 기간이 생기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지정된 것들이 영원히 갈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것처럼 바보 같은 의사결정은 없습니다. 네. 네. 당첨된 시세 차익 최대 24억. 저 진짜 눈을 씻고 다시 봤어요. 네. 네. 저희가 맨날 말만 로또 했는데 24억이면 진짜 로또 아닙니까? 24억의 근거가 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건 원베일리라고 하는 저희가 정말 여러 번, 한 10번도 더 다뤘죠. 네. 그 단지 가지고 시뮬레이션 했던 거기 때문에 네. 뭐 그런 부분들입니다. 모든 곳에 해당되는 건 아닌 거죠. 그럼 그러니까. 분양가 네. 자체가 이렇게 안 되잖아요. 네. 최소한 24억 이상이 돼야 되는 것들인데 네.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신반포 3차 경남 아파트에 네. 조합 목표액이 17억 정도라고 합니다. 평당 한 5,060만 원 정도가 분양가였었는데 이게 상한제 실시를 하게 되면요. 평당 2,900만 원 정도에 이제 분양을 해야 된대요. 3천만 원도 안 되는 건가요? 네. 물론 조합원 분양가긴 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이제 주변에 있는 이렇게 분양을 했을 경우에 네. 10억이잖아요. 네. 10억인데 결국은 이제 상한제 실시할 때 10억으로 분양을 하는 것들인데 옆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가 얼마 전에 34평형이 34억 원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이게 지금 34평을 지금 10억에 거래돼야 되니까 그냥 34억 빼기 10억 하면 24억이 나오잖아요. 그런 계산으로 24억이 예. 된 거군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한 논리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는 경우, 이거 어차피 이제 보면은 지금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 제일 싼 가격인 거고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는 제일 비싼 단지 세대였기 때문에 네. 이 정도 차이는 아니라 최대치랑 최소치랑 네, 했기 때문에 네. 이제 4억이 나오는 것들이 이거죠.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기사를 조금 이렇게 좀 오버해서 보여주는 네. 경향이 있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차이가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팩트는 맞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이 평당 1억 원 찍었다고 하는 거는 지금 최고가고요.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이 있잖아요. 네. 지금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8천, 적게는 8천, 많게는 지금 1억. 그러니까 8천에서 1억 정도 사이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8천이라 하더라도 34평 하게 되면요. 한 30억 가까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네. 한 17억에서 20억 정도 시차이 나는 것들인데 24억이 안 될 뿐이지 20억 가까이 시차이 나는 건 맞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아크로 리버파크가 훨씬 좋은 단지여서 그런 거 아니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아크로 리버파크는 2016년도에 입주한 아파트고요. 원베일리는 아무리 빨라도 2022년, 23년에 입주한 아파트고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훨씬 더 입지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아크로 리버파크 같은 경우는 한강변에 접해 있고 이쪽에 그 반포로에 접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철역에서도 좀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원베일리 같은 경우는요. 메인 반포로에 접해도 있고 한강에도 접해도 있고 반포대교도 접해도 있고 고속터미널도 가깝고 고속터미널도 접해 있고 백화점도 가깝고 저기 뭐야 네. 그 성모병원 신반포에도 접해 있고 네. 성모병원에는 좀 떨어져 있죠. 근데 네. 레미안 버티니까 아무튼 상권 메인 상권과도 접해 있고 메인 교통망도 양쪽에 다 끼고 있고 그 다음에 한강도 접해 있고 학교도 접해 있고 레미안 아크로 리버파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입지가 좋은, 그러니까 입지 가치만 해도 좋고 상품도 단지도 여기는 훨씬 커요. 정유면체 네모 반듯하고. 더 새 거고요. 그럼 아크로 리버파크보다 무조건 더 비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세로 비교해도 지금 시세가 20억 차이 나는데 전 24억이 아니라 더 차이 날 것 같은데. 말씀하시다가 다시 새롭게 정리를 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결국은 이 혜택들을 일반 분양자들이 갖고 간다는 것들이고요. 그것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회수할 것인가를 오히려 고민하시는 게 맞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걸 어떻게 사회적으로 회수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당첨되시는 분들은 부럽습니다. 네. 저도 살고 싶고요. 아내가 맨날 여기 50평대 아파트 살고 싶다고 저한테 맨날 노래를 부르는데 저는 조합원이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과연 기회가 올까? 예, 그런 것들 좀 저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무섭네요. 네. 이렇게 하면 주변 시세도 같이 내릴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전에 다른 곳에서 이렇게 허그에서도 이제 분양가 조정을 하고 해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했을 때 주변 시세가 같이 내린 적이 있나요? 이렇게 진짜 서울 주요 지역에?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어차피 허그가 예비 테스트 예비 조사를 해본 거잖아요. 분양가 상한제의 예비 조사 해봤던 것들인데 효과가 없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하시는 거죠? 진짜? 이것밖에 할 게 없다라고 생각을 네. 한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이건 정치적인 행위예요, 100%. 그러니까 이것 네. 때문에 시장에 영향을 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이게 늘 말씀드리지만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가 시장에서 먹히려고 하면은 분양가를 낮춤으로써 주변 시세 아파트들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대기 수요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추가적으로 돈을 주고 들어올 사람이 없으면 내려가는데 지금 서울 이런 강남권 같은 경우는 돈을 두고 서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전문가들 10명 중에서 9분이 유동성 장세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돈이 너무 많고요. 돈은 저 없는데요. 여러분만 없는 거예요, 돈은. 그러니까 지금 돈을 갖고 대기하고 있는 청취층들이 몇십만 명은 되는 거예요. KB 부자 리포트 한번 보세요. 거기도 지금 32만 4천 명이 지금 현금 부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대출 없이 강남에 어떤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는 분들이 30만 명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다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서울처럼 특히 서울에 이런 수요가 많은 강남권처럼 이런 지역들은 오히려 비싸게 분양시키고요. 거기서 나오는 세금 가지고 임대주택들, 공공주택들, 청년주택들 만들어주는 것들이 저는 100번은 더 훌륭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이번 하시는 분들이 결정하시기가. 그러니까 저도 소장님이랑 지금 방송하다 보면 네. 이렇게 하는 기대 효과가 주변 단지가 이제 가격이 하락하길 기대하는데 한 번도 그런 그 뉴스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특히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네. 그럼에도 지금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가격이 무조건 쭉 오르지 않아요. 네. 이번 정권에서도 이제 가격이 조정될 텐데 네. 그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조정되는 게 아니라 2017년도, 18년도, 19년도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시장에서 조정을 시키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투기꾼들이 서울에는 없어요. 지금 평당 10억, 20억이 들어가는데 이걸 투기꾼들이 어떻게 사요? 평당이 아닙니다. 예, 전 네. 총액으로. 네, 오늘 말실수한 건 전부 다 예. 그걸로 돌리시면 되겠네요. 네. 아우, 마취 덜 깬 아산병원 걸로. 마취를 너무 세게 사신 것 같아요.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기사고요. 네. 총선 의식했나? 부산은 조정 대상 지역서 다 풀려. 네, 부산 특히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부산뿐만 아니라 풀린 지역이 고양시, 남양주 일부도 규제가 해제됐다. 네. 그래서 콕 찍어서 기사에서는 김현미 장관의 지역구도 풀려 이렇게. 저는 고양시랑 남양주 일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역들, 택지개발지구, 새 아파트가 들어간 지역들은 제외하고 기존 주택들이 있는 지역들 해제한 거거든요. 시세가 10년 동안 내렸어요. 저는 이거 해제한 것들에 대해서는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산도 그런가요? 네. 부산 같은 경우는 고양시만큼 해제 조정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뭘 비교해 보시면 좋겠냐면요. 제가 아마 특강 시간에도 설명을 몇 번 드리는데 좀 민감한 문제라서 좀 방송에서 제가 이 도표로 그릴 수는 없고요. 지난 10년 동안의 시세 상승률, 하락률을 비교해 보면 전국 다 올랐어요. 근데 지금 빠진 지역들이 서울은 없고 경기도랑 인천에 몇 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양, 일산, 서구랑 일산, 동구거든요. 그다음에 파주, 그다음에 김포 이런 데가 10년 동안 시세가 절대 세계가 빠졌던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빠졌기 때문에 조정을 해도 되는데 부산 같은 경우는요. 지난 10년 동안에 무진장 많이 올랐어요. 10년을 놓고 예, 보면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지금 단기간 빠졌던 것들로 조정 지역을 해제하기보다는 길게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이해를 해요. 그렇지 않은데 조정이 됐기 때문에. 근데 더군다나 지금 시장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한번 보셔야 되는데 고양시는 지금 가봐도 거래가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부산은 제가 다음 주에 모실 거예요. 부산 전문가. 정말 중요한 전문가를 모셔서 방송을 할 텐데 이미 한 달 전부터 매물이 없었어요. 저한테도 부산 매물이 왜 없어요? 매번 물어보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사전에 파악을 하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매물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가격이 올라가기 전조 증상이잖아요. 근데 거기다 갑자기 해제를 해버리게 되면은 제가 부산을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산을 너무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제 방송 아마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산에 대한 언급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제 정책을 짜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올라갈 것들을 예상해서 정책을 짜갖고 뭐 억제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투기 세력이 들어갈 것을 예상하고 억제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조합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번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경우는 압구정동은 지정하고 또 그 외에 또 좀 올라간 지역들은 지정 안 하고 좀 되게 좀 뒤섞여 있어요. 이걸 왜 지정했을까? 지정 안 했을까? 이걸 왜 해제했을까? 그러니까 좀 말씀드렸잖아요. 고양시의 그 일산에 있는 구축들하고 남양주의 좀 일부 구축들 같은 경우는 해제해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지방에서는 대전이 아마 1, 2, 3등을 계속 지금 한 달째 하고 있을 텐데 제 예상이 맞다면은 한 달 안에 순위가 바뀔 것 같아요. 부산 쪽으로. 예. 그러면은 그거는 100%잖아요. 정책의 잘못인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한 달 뒤에 또 다시 한번 예. 그러면 제 예측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효속이 좀 그랬습니다. 이 정책을 네. 보면서. 다음 한국경제 기사고요. 네. 지금 언급하신 지역이네요. 네. 집값 뜨거운 대구, 대전은 상한제 빠져. 네. 규제 지역 기준 불분명, 형평성 논란. 네.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인 시세 상승률 이거 보지 마시고요. 장기적으로 어떻게 시세가 변화해 왔고 그리고 공급이 얼마큼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집의 노후도가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또 다세대 빌라 단독들에 대한 현황들도 비교해 보시고 그리고 이제 주거 시태 조사라는 것들을 거의 매년 합니다. 제가 있을 때도 2년에 한 번씩 했고요. 최근에는 1년에 한 번씩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또 공개된 데이터이기 때문에 저도 가끔 뚫어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런 광역시들 같은 경우는 진짜 대략적으로 시세가 납한다고 나오거든요. 지금 대구, 대전 같은 경우는 기존 도심권에는 새 아파트 공급이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인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주변에 택지 개발 지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아무리 대전, 대구라 하더라도 분양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도심 내에 새 아파트 수요가 필요한 거구나.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서 그런 전략들을 짜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결국은 그래서 도심 내에 수요가 필요한 지역들은 어떻게 도심 내의 수요를 해소해 줄 수 있을 것인가? 그럼 도심 내 새 아파트들 재건축 재개발로 늘 것인가? 아니면은 그 도심과 연결된 교통망을 만들어서 신도시로 유도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좀 복합적으로 하는 지혜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 것들이고요. 지금 대구, 대전이 빠졌다고 하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대구, 대전에 지금 향후에도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체크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지금 기사에도 그게 없고요. 이번 정책에서 발표한 것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갔냐? 지금 그건 또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울산에 많이 가 있고 부산에 많이 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거기는 이 국토교통부라든지 이런 시장을 조사하는 분들이 왜 갔을까? 실수요인가? 투자 수요인가? 올라갈 여지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는 게 사전 수요 조사인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좋은 조사를 매년 큰 돈을 들여서 하시면서 그런 조사들에 대한 결과는 활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제안들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조사 인력이 필요하시면 더 리서치그룹 부동산 조사 연구소도 좀 이용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기사는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이제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네. 조정지역 해제, 부산 3구가 조정지역 대상에서 해제된다면 대전이 조정지역 대상으로 지정된다면 뭐 이런 제목의 블로그 제목인데요. 네네. 어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미네르바 올빼미 야, 저희 이제 이 진짜 살아있는 전설. 네. 부동산 세금계 살아있는 전설 미네르바 올빼미님의 블로그네요. 네. 아 이게 가장 최근에 나왔던 포스팅이었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산 3구가 조정대상에서 해제가 됐잖아요. 조정대상에서 해제되면은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요것들은요. 내일 모레 수요일 날 올라오는 미네르바 올빼미님 모시고 직접 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오시나요? 네. 네. 진짜 1년 동안 굉장히 좀 제가 공을 들여서 초대를 했고요. 지금까지 어떤 방송에서 나오신 적 없어요. 아, 정말요? 네. 세상 답사기가 처음이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방송이고 저도 좀 기대가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분한테 질문을 할 만큼 세금에 대한 내공이 세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마 일반인 수준에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늘 말씀드렸지만 법을 만드셨었고 세법을 만드신 경험이 있고 세법을 운영해 보신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또 소비자 입장에서 세법을 또 적용해 보신 분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공급자가 있고 중개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경험해 보신 대한민국의 그러니까 거의 유일무이한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네. 그래서 제가 내공이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한번 뵀는데. 좀 기대를 하고 다음 있습니다. 다음 방송 너무 기대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 원래 유료로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많은 분들이 드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세금에 대한 오해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 세무조사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이번 세무조사 해봤던 적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제가 이건 무료 방송으로 아주 많이 전달해드릴 테니까 많이 좀 공유 좀 해주세요. 이번 주 수요일 방송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좀 많이 불편하셨을 텐데 고생 많으셨습니다.